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40분 정도인데, 이번 주는 스윙 관심 종목을 따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관심 종목은 가져오지 않았고,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체크 좀 하고, 그리고 주간 증시 이벤트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 경제 그리고 자산 관련된 주요 기사, 제가 최근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인 이유 중에 어, 이유 중에 큰 이유겠죠. 그래서 경제 및 자산 관련된 주요 기사들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볼게요. 일단 금요일 날 다우 다우 0.8%대 하락했고, 그리고 나스닥도 1.5%대 하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2.2%대 하락을 했고, 그러면 뭐냐? 우리나라 증시 금요일에 1% 1%대 이상 하락 마감. 우리나라 증시 내일 하락 출발 가능성에 하락 마감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미국 증시 차트를 좀 볼게요. 다우부터 좀 보면, 다우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러한 추세가 있었는데 추세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이러한 추세가 있었으니 여기까지는 적어도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올라오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똑같이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고점 추세가 이렇게 낮아지는,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일봉으로 넣고 보면 이전 저점을 약간 종가 기준으로 간신히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이런 고점 추세가 있었는데 이런 고점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모습.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내려가던 추세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 지켜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으로 좀 볼게요. 다우도 주봉으로 보면 제가 미리 그어놨는데 32,800포인트 금방 보시면 32,800포인트 이 정도로 보이는데 지지 저항 굉장히 많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지지 저항 지지 지지 저항 저항 지지 저항 지지.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약간 상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다음 지지 구간은 여기로 보이거든요. 32,200포인트. 이 정도 보이는데 여기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서 구름대가 뚫린다. 주봉상. 이런 식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하락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뭐 하락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 거고요. 그래서 32,800포인트 정도를 다운은 일단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주요 지지 저항 겹치는 구간이 어, 요 정도로 보이죠. 앞에서도 이제 상승장에서도 보이면 지지를 많이 받았었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근데 지금 이 구간을 약간 종가 기준으로 소폭 이탈했거나 그 구간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보면 이런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지진 않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다음 지지 저항 구간 여기 정도로 보이고, 일단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밀리면 여기 정도 보이죠. 이렇게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S&P 500도 약간 이전 지지 저항 구간을 좀 보면 한 요 정도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4,200포인트 금방 여기 이렇게 지지 저항이 좀 겹치는 구간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을 지금 깨고 내려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하락 추세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하락하고 반등이 얼마나 나왔냐 이걸 또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볼게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좀 보면 하락에 대한 반등,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이미 618 구간을 돌파했었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미 만약에 이게 하락장 속의 반등이었다면 반등은 이미 충분히 나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한 만큼 하락을 한다. 하락한 만큼 하락을 한다. 기본적으로 1대1 비율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 생각하면 와, 거의 9,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걸로 보이죠. 물론 이런 가능성이 뭐 높진 않겠지만 이러한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죠, 우리는. 만약에 이게
이 상승 구간이 하락장에서의 반등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전 고점 돌파했을 때 들어가거나 그러면 되는 거니까 흐름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 안에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S&P 500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 S&P 500도 고점 대비 지금 하락에 대한 반등이 오히려 나스닥보다 더 높게 나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P 500도 이 하락한 만큼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1대1 비율로 빠진다 생각하면 S&P 500도 거의 30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긴 합니다. 대신 마찬가지로 이 S&P 500도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지켜주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구간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면 구름대를 지켜준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S&P 500도 지금 이러한 차트 위치에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날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간 증시 이벤트부터 좀 빠르게 볼게요. 주간 증시 이벤트, 빅테크 실적 온다. 경제 지표도 주목. 보시면 거대 기술 기업, 기술주 실적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모에서 알파벳, 메타,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 뉴욕 증시의 강세를 이끈 1등 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빅테크 종목들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크게 훼손된 투자 심리를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메타와 알파벳 강한 매출 상장세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아마존은 아마존 웹서비스. 빅테크 실적은 혼재됐다. 넷플릭스는 시장 예상치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테슬라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테슬라.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유능한 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폭풍 몰아친 경제 조건 속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었다고 하죠.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6년 정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5%대 미 국채 수익률은 모기지 금리,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등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미칠 수 있다. 고금리는 증시에서도 지수주를 중심으로 타격을 가한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뭐 연설이 있다고 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아직 너무 긴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긴축 쪼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11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한 차례 인상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이제 파월이 비둘기 파적이라고 볼 수도 평가했으나 최근 금리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과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국내 총생산 GDP 발표가 있고, 개인 소비 지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러한 이슈가 있고, 이제 이걸 일정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화요일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GM, 제네럴 모터 3M 실적이 있고, 수요일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다고 하고, 메타, 보잉, 항공사도 실적 발표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아마존, 인텔, 포드 등등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 있고, 금요일에는 이제 연준이 선언한 지표인 소비자 지출 이거 발표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말씀드린 국내 총생산 GDP 발표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이번 주는 좀 증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및 자산 관련 주요 기사,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고 기사 또는 유튜브 내용을 접하고 진짜 조심해야겠다, 지금은 투자 비중 늘릴 때가 아니라 줄일 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사를 좀 볼게요. 일단 지금 전쟁 이슈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미국 중동의 사드 배치, 이란 헤즈볼라를 확전 대비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 사드와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파견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다. 보시면 이란을 대리하는 세력이 중동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사전 대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긴장 완화를 이유로 중동에서 방공 시스템을 철수한 지 2년 만이다. 다시 방공 시스템을 가동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 이미 미군은 전쟁 벌인 이후에 중동 2천여 명 정도의 병력을 추가한 바 있다고 하고, 중동 지역 억제 노력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 미군을 보호하여 이스라엘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조치를 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그럼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무장 세력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런 이슈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우리 가자지구 진입한다. 지상전 하겠다. 여러 나라들이 말려도 지상전을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죠. 거의 뭐 하마스를 완전 종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보이죠. 전쟁이 보름째 더 접어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연일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뜻을 내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만류하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마스 조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하마스의 작전시설과 기반시설 파괴를 위한 작전과 전문적 임무를 수행할 것.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뭐 참모총장은 죽은 사람들과 상황들을 가슴에 새기겠다. 가자지구는 복잡하고 인구가 밀집된 곳이다. 적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를 멀리서 보는 사람은 누구든 안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가자지구 진입을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이제 신중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연기를 권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전쟁은 여전히 아직 좀 긴장감이 좀 고조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떤 거부터 볼까요? 이거 볼게요, 여러분. 경기 침체에 파산 신청이 9월까지 1213건 역대 최대. 올 들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냈다. 9월까지 12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늘었다고 하죠. 2021년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2021년 1069건을 연말까지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넘어섰다고 하죠. 지난달에만 파산 신청한 법인은 179개다. 파산을 하는 이유. 법인 뭐 기업이라고 볼게요. 파산하는 이유. 고금리, 회사 재정 악화 등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거겠죠. 이제 회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법인 파산 신청 집계를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이전에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올해 파산 법인이 가장 많았다. 보시면 대유 쪽도 지금 거래 정지 상태죠. 대유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생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파산과는 다르지만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우리나라 법인들이 한 달에 뭐 4-5개씩 뭐 파산을 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올해 9월 올해만 해도 지금 1200건이 넘었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제 증시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반대 매매 역대 최대 수준 급증, B2 개미 곡소리, 미국 국채금리 급등, 국내 증시 하락, 반대 매매 역대 최대 수준 급증했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단타에 나섰던 이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반대 매매가 증시에 추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수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에 발생한 반대 매매 금액은 하루 5,200억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4월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19일이면 목요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목요일 날 터진 반대 매매. 목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 좀 볼게요. 목요일 우리나라 코스닥 3% 빠졌죠. 3%. 목요일 날 3%. 코스피 목요일 날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코스닥이 3% 빠진 날 반대 매매가 5천억이 터졌다고 하죠. 두 번째로 큰 규모는 전날인 18일에 2,767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일에도 반대 매매가 터졌고 이 이틀 사이에 8천억이 넘는 반대 매매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 매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단순하게는 은행한테 빌렸는데 손실이 나면 은행이 강제로 처분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투자자가 최소한의 위탁 증거금을 제외한 금액을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투자한 뒤 빌린 돈을 이 영업일 뒤까지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해당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저도 이거는 몰랐습니다. 이 영업일 뒤까지 갚지 못하면, 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거의 뭐 그러면 내가 산 종목이 이틀 안에 단타로 수익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익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갚지를 못하겠죠.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 빌린 돈을 갖고도 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5천억 원대에서
18일에는 7,600원대. 미수금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19일에는 1조. 미수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미수, 말 그대로 받지 못한 돈이죠. 미수. 아직 뭐 수금하지 못한 미수금이죠. 미수금. 못 받은 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 역시 2007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미수금 가운데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 내외였지만 18일에 53%, 19일에 69% 급등했다. 빌려서 투자한 이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갚으면 반대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자신의 상환 능력을 웃도는 규모로 비투에 나선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인 것이다. 미수금 규모가 커진 데다 대외 악재로 증시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상당한 규모의 반대 매매가 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뭐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난 6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거래 정지되던 종목들은 거래가 재개된 7월 3일 대기 하한가로 마감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대 매매도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고 하고 그 와중에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3조 4천억이 늘었다고 해서 고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가계빚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등 가계대출 잔액이 685조로 지난달 말보다 3조가량 더 늘었다고 하죠. 이번 달 들어 지금 20일 동안의 증가 규모가 이미 21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대라고 하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부동산, 뭐 아파트, 뭐 집값이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좀 약간 스무스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하락폭이 줄어든 듯한 느낌을 최근에 아마 좀 받으셨을 겁니다. 어? 부동산 하락하다가 최근 주춤하네? 다시 좀 올라가네? 이런 거 여러분들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막아냈다는 거겠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제 부동산 하락세가 좀 잠깐 멈췄던 느낌이 있는데 보시면 대출 금리가 줄곧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계비 증가와 맞물려 차주들이 이제 빚을 낸 사람들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1등급 만기 1년 시준 연 4에서 6% 모두 높아졌다. 상단과 하단이 모두 높아졌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상단과 하단이 각각 0.28, 0.04 상승.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결된 것이 많아 결국 부동산 가격 문제와 같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 차입,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죠. 금융이자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 오판이라고 경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산 뒤 금방 팔아 자본 이득을 얻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자기가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5대 은행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다중채무자 448만 명 역대 최대. 약 450만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가 현재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쓴 다중채무자로 확인됐다. 다중채무자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이 고금리에 취약한 금융계층으로 간주하고 집중 감시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하죠. 보시면 더 이상 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돌려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 전체 가계대출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이처럼 대출과 상환의 한계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빚쟁이 중에 1명이 빚쟁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대출받은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약 62%로 최저 생계비 정도를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로 쭉 낸다. 여러분 이 DSR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몰랐는데 DSR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연봉이 5천이라고 할게요. 근데 1년에 이제 대출 상환에 3천만 원을 쓰면 쉽게 얘기해서 60%죠, 60%. 그러면 여러분들 DSR은 60%가 되는 겁니다. 연봉 중에 갚아야 되는 돈의 비율, 소득 중에서 보시면 DSR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잠시만요. 여기 나오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갚아야 되는 돈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소득 중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그래서 1년에 연봉이 5천인데 3천만 원 쓰면 60%, 3천만 원을 이제 빚 갚는 데 쓰면 60%죠. 그러면 DSR의 6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DSR 60%가 넘는 사람들이 엄청나, 그러니까 평균 약 62%로 최저 생계비를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이제 대출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다중채무자들이. 그래서 보시면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는 수는 모두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천만 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00조. 그래서 일부 작년 1분기 대비 1만 명 4천억이 더 늘었다고 하죠. 그리고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규모, 비중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중채무자는 2분기 말 448만 명으로 1분기보다 2만 명이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가장 많다. 지금 모든 지표들이 안 좋은 쪽으로 그 갱신을 계속하고 있죠. 다중채무자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에서도 22%나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다중채무자들이 평균적으로 이 수준의 한계에 거의 이르렀다. 돈을 못 갚는다. 돈을 못 갚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돈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비은행 중심 연체율 상승 가팔라. 여러 곳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쓰고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상태인 취약차주의 2분기 말 현재 DSR은 평균 67.1%다. 5천만 원 벌면, 그러니까 1천만 원 벌면 67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집계가 계속 들어가고 가장 컸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전반에서 오르는데 특히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연체율 상승 압력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 안 좋다고 하고 있죠. 뭐 보시면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2분기 말 40% 정도 추산된다고 하죠. 1천만 원 벌면 400만 원을 1년에 대출이랑 이자 갚는 데 쓴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 특히 DSR이 100% 이상인 차주도 8%나 된다고 하죠. 1천만 원 버는데 1천만 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거죠. 그리고 DSR이 70% 이상, 100% 미만인 대출자 또 뭐 124만 명. 그래서 DSR 70% 이상 대출자 수가 3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300만. 1천만 원 버는데 1년에 700만 원을 대출 갚는 데 쓰는 사람이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이런 이슈가 또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근처 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근데 미국 주담대 모기지론이 8%를 돌파했죠. 23년 만에. 고금리 주담대 신청 1995년 이후 최저. 미국 국채금리가 4.9선을 넘어서면 5%에 다가섰다. 채권금리 상승 여파로 미국 주담대 모기지론 이용 신청 이런 건수도 엄청나게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 미국 국채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보다 채용하려는 곳이 더 많은 미국 고용시장 불균형.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진다는 거죠.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사정은 나아졌다. 고용이 미약하거나 완만한 수준에서 증가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숙련 노동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채권 상승은. 미국 30년 만기 주담대 평균 금리는 이날 8%를 기록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8%를 찍은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모기지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주담대 신청 건수는 급감했다. 대출금리 부담 탓에 주담대 신청 건수가 급감했다. 주담대 금리가 8%로 상승하면서 와 금리 너무 높다. 대출 못 받겠다.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 수요 또는 매매 건수가 감소하겠죠. 그럼 이건 뭔가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없다.
하락이죠. 가격 하락, 가격 하락,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하고 이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 또 9월 주택 매매 13년 만에 최저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미국의 주택 거래 감소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 3개월 연속 올라 그래서 보시면 주택 판매는 2%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높은 금리로 매매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매물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은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주택시장 둔화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를 냉각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 높아진 모기지 금리와 높은 주택가격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주택구입 여력이 낮아지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럼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상승, 재정적자 확대. 1987년 블랙 먼데이 닮은 꼴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급등세를 지속, 증시가 1987년 블랙 먼데이 같은 폭락세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가 나왔다. 보시면 1987년 미국 금리 상승과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로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블랙 먼데이 월요일 S&P 500 지수가 30% 폭락을 했다고 하죠. 1987년에 국채금리 상승세와 미국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증시 고평가론 등은 현재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블랙 먼데이 직전과 유사한 상황.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증시가 이때처럼 붕괴될 수 있다. 보시면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는데도 증시가 현재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식 투자자들이 낙관론을 고수하다 결국에는 무참하게 깨졌던 1980년 블랙 먼데이를 상기시킨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경기 침체가 증시 붕괴 촉매. 에드워즈는 경기 침체 조짐으로 트럭 운송업 분야의 일자리 급감, 중소기업의 부도율 상승, 뭐 통화 공급량 위축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럭 운송업 분야 일자리 급감 이거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이 미국 트러킹 인플로이먼트 트럭 운송 고용업 고용 지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어 에임리치라는 유튜버 분 자료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 보시면 이 원만히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지금 올라가다가 꺾였고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고 있죠. 올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경제대공황 2020년 코로나 꺾일 때마다 이제 경제가 안 좋아졌다. 지금 이제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경제가 활발하면 운송 뭐 해상이든 육상이든 운송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운송이 증가한다? 고용 활발해야겠죠. 활발해야겠죠. 활발. 근데 고용이 꺾였다.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경제대공황, 2020년 코로나 때랑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걸 보고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표들이 이미 경기 침체나 하락을 좀 가리키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에임 리치라는 분이 이미 데이터와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이분들의 영상도 많이 챙겨보고 이런 자료들도 좀 야 이런 자료는 어디서 보는 건가 궁금해서 댓글도 남겨놓고 했는데 이러한 이슈가 있다고 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이 고용이 운송이 줄어들 수가 없겠죠. 경제가 잘 되면 게다가 지금 국제유가 거의 90달러 근접해 있고 전쟁 이슈 있고 은행 리스크 이제 다시 시작될 가능성 높다. 높다고 이제 이 EM리치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 국채금리 차트를 좀 잠깐 뭐 분석 아닌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4.91에서 멈춰있죠. 장중에 이제 5달러를 5%를 돌파했었는데 보시면 가로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 그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저항, 지지가 나왔죠. 저항받던 구간에서. 그리고 최근에 뚫지 못했던 저항 라인, 뚫지 못했던 저항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죠.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이런 차트인데 보시면 주봉상 지금 이 차트를 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 있죠. 그럼 다음 지지저항 구간 여기로 좀 보이죠, 여러분? 이 앞전 고점대 라인. 그럼 5.2예요, 이 구간이. 5.2인데 만약에 설마 여기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죠. 5.2도 보시면 주요 지지저항 구간이죠. 이렇게. 주요 지지저항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 그럼 아마 난리가 나겠죠. 5.2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큰 추세로 볼게요. 제가 큰 추세를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리죠. 이 추세만 놓고 봐도 이미 추세 자체가 하락하던 추세를 트레이딩뷰라 지금 제대로 안 그어지는데 이렇게 우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강하게 돌려놨죠. 물론 불반등의 느낌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조정 주고 다시 갈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 구간까지도 근접해 있다는 거. 여러분 5.2%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다시 죽더라도 일단 죽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거나 도전하는 그림이 나온다. 5.2까지만 가도 아마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도 하락하던 추세가 반등이 나왔다는 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뭐 박스권을 그리거나 박스권만 그려도 난리 나겠죠. 경기 이제 뭐야 둔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차트도 이런 식으로 지지저항 라인을 다 돌파를 했다는 거. 지지저항 라인을 다 돌파를 했다는 거.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비트코인이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지금 오히려 이전 고점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구간대 매물을 약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돌파하면 뭐 한 번 더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지표들이 일단 이 경기 침체를 많이 가리킨다고 해요. 이 에임리치라는 분의 유튜브를 보면. 그래서 저도 이걸 그분한테서 자료를 따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경제 지표나 데이터가 증시든 자산시장이든 하방을 좀 가리키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비중을 줄인 거고 여러분들도 뭐 참고하시되 저는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손절을 하시거나 뭐 현금 비중 꽉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는데 참고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에임리치라는 분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뭐 봐도 이렇게 그 막고가 미국에 있는 이렇게 기술주들이 비교를 많이 하락하게 하세요. 되면은 그 전 세계 증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 이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